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가치 외교를 앞세우면서 한미일의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권 시절 거의 단교 수준에 이르렀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이게 밑거름이 돼서 얼마 전 역사적인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그러나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고리로 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북중러 합동군사훈련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만 문제까지 겹치면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축으로 한 가치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떤 복합적인 과제가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그 첫 번째 단추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일 것입니다. 중국이 싫던 좋던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우리나라와 뗄 수 없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중국은 여전히 우리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지만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과 관련한 우리 외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른바 저자세 외교였죠. 대표적으로 중국은 큰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문재인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는 한미동맹이라는 뿌리가 거의 뽑히다시피 한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제 말인즉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역설적으로 탄탄한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수반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나라의 외교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한러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실용 외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중국 측 최고위급 인사와 만난 것인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 정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권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탈피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경제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한중회담에서 북핵 문제 동참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을 대국,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하고 중국의 산불로 군사주권까지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혼밥과 한한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외교부장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인사하기도 해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기도 했었지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런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는 오히려 협상력을 잃고 중국에 휘둘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에 외교적 능력을 10분 발휘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화친 의사를 밝혔지만 가치 외교 노선을 강조하면서 원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경제협력 강화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내걸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협력 강화에 힘을 실은 점에서 이날 회담은 북한 제재를 바라는 한국과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중국의 필요가 맞닿아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한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얼마 전 있었던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에서 외신이 주목한 게 한 가지가 있었죠. 특히 미국 언론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구축의 장애물이었던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인데요.
과감한 결단, 정치적 용기 등의 표현을 쓰면서 윤 대통령의 역할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한일중 정상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고, 이에 중국 측에서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 일본, 중국 정부와 관련한 절차를 거쳐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중국이 적극 호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51분간의 한중회담은 있었는데 일본과 중국 일중회담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한미일 협력체를 구축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일중 관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조정자 역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일중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먼저 한중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한일중 관계 조정자로서 주도적 위치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과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 등으로 더욱 관계가 싸늘해졌기 때문에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통 관심사인 북한 문제를 중국 총리 면전에서 윤 대통령이 거론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중회담에서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 리창 총리가 한중 FTA와 관련한 말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좀 더 개방성을 높인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싶다라고 제의한 것인데, 이처럼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개선의 물꼬를 트면서 관세 혜택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한중 FTA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경제적 성과도 있었는데, 우리 한국과 인구 1억의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아세안 지역에서 5번째로 한국과 양자간 FTA를 맺은 나라가 됐는데요. 참고로 우리 한국은 한 아세안 FTA와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구가 1억 1천만 명, 세계 12위 국가이고 아세안 국가 중 2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내수 비중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70%에 이르기 때문에 높은 소비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로 핵심 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지난해 기준 한국과 필리핀 교역액은 175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4천억 원으로 아세안 국가 중 5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필리핀 시장 점유율은 2.5%에 그친 데 비해 일본은 82.5%, 중국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일정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성과를 되짚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외교 분야였습니다. 자, 워낙 문재인 정권 때의 외교가 북한 일변도의 개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이런 기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충족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큰 안도감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